주간의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44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박세훈 기자와 함께 오해원 기자도 나와 있는데 손아우서가 여행을 갔죠? 호주 갔나요? 손아우서 호주 간 것 같은데 내가 하도 호주 자랑을 했더니만. 그런가요? 호주 갔나요? 박 기자 어디 소식 좀 들었습니까? 이란 갔습니다. 이란. 그래서 매일 소준이 아나운서의 안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IS 관련된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놀러 갔다는데 네. 누가 이란을 놀러 가요? 누가? 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길. 오 기자. 네. 아니 저기는 거의 그 호주 여행 가이드 수준이니까. 아니 네. 나는 그래서 오늘 안 왔길래 제가 호주 자랑을 막 했더니만 정말 이게 갔구나. 정말 갔나 보다 했더니 이란을 갔단 말이에요. 취향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중동권 미녀들 또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지만 그걸 또 들춰내고 보러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손아운서 이란을 갔습니다. 뭐 주먹 감자를 맛보려고 갔는지 뭐 모르겠는데 어장 관리를 이란까지 가서 하는구나. 이란을 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손아운서의 어떤 그런 안전을 우리가 바라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박 기자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의 박세훈입니다. 네, 요즘에 활약이 굉장히 대단하죠. 아니요, 박 기자. 아니요. 연장 3일 NBA 농구 중계를 했다는 또 가황.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울산 출장을 갔는데 네. 울산에 있는 그 유재학 감독 등등 비롯해서 유니폼을 입고. 아니 맞아 무슨 유니폼을 입고 중계를 해요? 아디다스가 스포티비 무슨 스폰서로 붙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옷을 제공해 주는데 원래 언더아머의 이 슬림핏 저지는 잘 안 입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입고 했는데 굉장히 머리가 크게 나와서 가뜩이나 큰 머리 더 크게 나와가지고 네,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울산에 있는 관계자들은 굉장히 잘 봤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근데 맞는 유니폼이 있었나요, 박 기자? 아니 그 유니폼 케빈 듀란트 거 하나였어요. 케빈 듀란트 거. 네. 역시 뭐 케빈 듀란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박 기자의 덩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진들이나 뭐 이런 걸로 검색 한번 해보셔서 들으시는 분들 박 기자 지금 세 자릿수는 아니죠 몸무게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죠. 알겠습니다. 오 기자보다 많이 나가지 않나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세 자릿수까지는 안 나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9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 기자는 넘나요?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박세훈 기자가 키가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죠. 키도 190을 안 넘죠? 키가 180cm 조금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러면 솔직히 179 정도 돼도 아니 180이라고는 합니다. 아니 제가 정확히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 신체 검사부터 여러 가지 쭉 179.5cm였어요. 근데 작년 신체 검사할 때 180.4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는데 1cm가 컸네요. 발바닥에 살이 찐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가 이제 180을 간신히 넘지만 몸무게는 그 80을 훌쩍 넘는다는 거, 네. 이거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동영상을 중계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 기자는 저 TV 화면에 자주 얼굴을 비치잖아요. 저도 잘 비춰지진 않습니다. 편집이 자주 돼서. 그런가요? 네. 용감한 기자들 뭐 녹화했습니까? 최근에 제가 아시안컵 다녀오느라고 최근에 뭐 녹화를 한 달 정도 안 했더니 잘렸습니까? 잘리진 않았고요. 네. 뭐 최근에 안 그래도 왜 TV에 안 나오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직 잘리지는 않았고 녹화를 한 달 정도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제가 단서를 또 하나 달았죠. 뭡니까? 하지만 내가 녹화에 복귀한다고 해도 방송에 나갈 일이 또 그렇게 드물다. 저는 편집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영 기자가 이제 입담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는데 방송에서 그게 안 편집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박 기자 어떻게 봅니까? 자극적인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체육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체육이 제대로 까발리면 그것만큼 자극적인 게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 진짜 센 거 하나 제가 준비해서 얘기해줬더니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털어놓으면 됩니다.
뭡니까? 그 있어요. 그 옛날에 무슨 주제입니까? 그 농구 쪽에 그 뭐 아실 텐데 그 안 좋았던 사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그 비운의 천재. 뭐 김승현 선수? 아니 그 그 선수. 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정상원.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얘기는 스포츠에서 할 주제가 아니라 사회부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다라면서 그건 맞아요. 저한테는 다른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이 이게 중간이 없어요. 네. 아주 재미없거나 너무 세거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스토커는 그 중간을 잘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저희는 그냥 막 질러도 그냥 박 PD 가서 삐 처리하니까. 정상원 선수는 그 어떻게 그 복역 중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징역 20년 받았죠. 아 20년입니까? 그 어떻게 처제인가? 누구를 처형? 네. 처형을 그렇게 또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뭐 뉘우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면은 바로 우리 주제를 좀 센 걸로 정할까요? 지금 뭐 박 PD는 손흥민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 경기를 그때 새벽에 했죠. 네, 그렇죠. 기자. 예, 제가 그러니까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했는데요. 뭐 손흥민 선수 뭐 아시안컵 다녀와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던 경기였는데 사실 제가 이 경기를 다 보긴 봤습니다만 후반 11분까지는 정말 재미없는 경기였어요. 볼프스부르크한테 엄청 얻어 터졌죠. 정말 레버쿠젠이. 이건 뭐 얻어 터졌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로기 정말 그로기 상태까지 갔죠. 몇 골을 얻어 맞은 거죠? 전반에만 3골 내주고 전반에만 3골. 그러니까 후반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축구에서 3장의 교체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3장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승부수거나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승부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골을 먹지 않고 3골 실점에서 끝내겠다라는 그런 정말 수비적인 작전이거나 그런데 2장을 공격수로 바꾸고 나머지 1장도 미드필더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승부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손흥민이 이제 제대로 터졌죠. 그래서 후반에 3골을 넣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상대편에 4골을 넣은 선수가 나오는 바람에 졌죠. 그 상대편 선수가 누굽니까, 박 기자? 그 이름이 도스트? 바스 도스트. 바스 도스트라고 네.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4골을 넣었어요? 네. 그 네 번째 골이 후반 48분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골 넣자마자 그냥 경기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날 따라 잠이 안 와서 잠도 안 오고 이상화 선수의 경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별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그것도 있어서 이제 그 중계를 제가 이제 그 휴대전화 뭐 인터넷 중계를 하니까 그거를 봤는데 접속자 수가 그 새벽인데 18만 8천 명인가 되더라고요. 그 중계를 지켜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중계를 보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이제 어떤 그 TV 중계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거의 뭐 100만 명 훨씬 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 포털 예. 사이트에서 그 지금 그 동접자 수만 그쵸. 따졌을 때 쌍벽을 동시 이루는 게 류현진 중계랑 해외 축구 중계예요. 특히 EPL 시즌 막판에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 시즌 리버풀의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그거였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느냐 못 따느냐 뭐 그런 게 그쵸. 걸린 경기는 2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는 22만 명까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축구 팬들이 정말 많은 거고 또 그 중에는 우리 그 토쟁이들 그렇죠. 토토의 인생 거는 분들도 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안 쓰나? 뭐 해외 축구? 농담이고요. 사람부터 좀 뽑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체육팀 CBS 노코뉴스 체육팀이 이제 주력 부서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CBS가 예전부터 사회, 정치 뭐 이런 쪽에 강하다 보니까 체육 쪽은 사실 좀 등한시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뭐 박 기자나 뭐 오 기자 뭐 그리고 김동욱 기자나 뭐 이런 전문 기자들이 오면서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자평을 한번 해보는데 뭐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가 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와서 한 명을 더 뽑아주겠다. 사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와야겠죠.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새로운 식구가 오면은 또 스토커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한 얘기를 제가 했나 보네요. 네. 어쨌든 자, 손흥민 선수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사실 이제 첫 골 같은 경우는 좀 주워 먹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제가 네. 그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골이 들어가면 리플레이가 나오잖아요. 네. 리플레이를 보는 순간 제가 정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반칙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정말 재치 넘치게 심판이 이런저런 판단도 하기 전에 자기가 공을 들고 중앙선으로 달려가 버리죠. 이게 뭐 그러니까 볼포스 브루크 선수들은 약간 반칙이라고 항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들고 뛰어버리니까 심판은 이제 또 경기를 또 재개하러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이게 돼버렸는데 그리고 사실 볼포스 브루크가 너무 기세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3골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골 정도는 상대가 반칙성이 있더라도 넘어가자라고 그게 하나 먹어라. 약간 하나 먹어라. 됐다 그냥 뭐 너 해. 정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골키퍼가 공을 이제 약간 제대로 그러니까 미숙하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완벽하게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이 달려들어서 그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 손흥민이 그 골키퍼의 손을 차요. 그러면 그 손흥민의 발에 맞은 골키퍼의 손이 공을 밉니다. 골대 안쪽으로. 그러면서 이게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야, 어떻게 보면 약간 골키퍼 차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의 머리가 좋았던 거죠. 제가 봤을 때 0대0에서 후반 중반쯤에 그 장면 나왔으면은 심판이 골 선언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0대3이니까. 그러니까 심판도 약간 인간이니까. 경기가 그렇게까지 이게 막 격렬하게 막 골이 더 들어가고 이럴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골 정도는 홈팀이고 하니까 줬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시발점이 돼서 5분 뒤에 한 골이 더 들어가고 또 그 5분 뒤에 또 들어가서 10분 사이에 손흥민이 정말 3골을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됐죠. 4대4 됐을 때 그 주심은 시겁했을 수 있어요. 시겁했죠. 아차.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를 저는 TV 중계로 봤거든요. 근데 TV 중계로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와, 내가 이 경기를 경기장에서 내가 봤다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아시안컵 그 8만 명이 되는 관중에서 보면서 희열을 느낀 것도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희열이잖아요. 골이 정말 3대0으로 가던 경기가 4대4가 되고 경기 종료 직전에 5대4까지 나는 그런 경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경기인데. 그렇죠. 이 축구에서 이제 5점 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죠? 4골도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이나 넣어줬던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인생 경기가 될 뻔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마지막 상황 박 기자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어땠는지? 마지막 상황이요? 그 경기. 마지막에 네, 그 마지막 골 먹고 지는 거. 그렇죠. 이게 너 말고. 나 그 마지막 상황 못 봤어요. 마지막 상황을 못 봤습니까? 후반 48분은 못 봤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못 봤습니까? 이게 그럼 네가 하는 게 맞겠다. 이 정말 이 4대4 상황에 그러니까 4대4 정말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레버쿠젠에 베테랑 수비수 스파이치 선수가 있어요. 스파이치. 근데 약간 이 선수가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앞서 하나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공중볼 다툼을 하다가 쳤어 주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팔로 주먹으로? 이렇게 다른 선수를. 그러면서 경고 누적이 돼서 됐죠. 그래서 퇴장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레버쿠젠은 어떻게든 이제 승점 1점이라도 얻으려고 수비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바스 도스트 선수가 자기에게 이 온 찬스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왼쪽에서 정말 이 낮고 빠르게 이게 크로스가 정확하게 딱 배달된 걸 골키퍼도 놓쳤거든요. 그래서 골키퍼 그러니까. 뒤로 흘렀는데 그걸 이제 도스트 선수가 골키퍼 앞에서 잘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골키퍼 앞인가요? 골키퍼 앞에서. 아무튼 저도 그 장면은 봤습니다. 골대 그 앞에서 저 딱 이렇게 잘라먹는 장면으로. 야, 진짜 그거 들어가는데 아쉽더라고요. 그 골이 들어간 순간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분 58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넣고 그냥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시간을 3분 줬는데 2분 58초에 들어가니까 이건 그야말로 농구의 버저비터. 약간 그러니까 레버쿠젠 선수들은 경기 끝났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방심을 해서 얻어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뭐 세 골을 넣은 게 좀 이렇게 빛이 바라긴 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차붐이죠. 독일 축구의 전설. 이 차붐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에도 굉장히 다가선 거 아닙니까, 박 기자?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의 의미는 일단 자신의 한 시즌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아, 그렇죠. 종전 12골째인가요? 12, 13, 14골이 같은 날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두 골차로 넘어섰고 차범근이 갖고 있는 기록이 19골이에요. 19골. 1980년도에 그 기록을 세웠는데 경기가 그래도 꽤 남았거든요. 5골만 더 넣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세라면 제가 볼 때는 20골, 그러니까 한국 국적의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20골 넣은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골, 두 자릿수 득점은 일단 차범근, 이 차붐이 갖고 있는데 20골은 못 넣었어요. 근데 손흥민이 이 기세라면 20골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몇 경기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가 나눠서 하는데 이제 후반기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남은 경기가 지금 이 경기가 21라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34라운드까지 하니까 아직 13경기. 13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은 차범근 지금 차범근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고 6골을 넣으면은 한국인 선수로 유럽 리그에서 20골을 넣는 이 대단한 이런 기세인데 자, 뭐 박 PD가 이런 것도 써놨네. 손흥민과 차범근 축구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범근 시절은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넣지 말라. 이거 뭐 누가 봤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뭐 하이라이트는 봤겠죠, 그죠? 86년도니까 차범근 감독이 뛸 때가 86년도니까 몇 살입니까? 그러면 7살 아닙니까? 저는 동네에서 흙 퍼먹고 다닐 때인 것 같은데 86년도면. 흙을 직접 먹었나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월드컵을 처음 본 게 1990년 이탈리아 대회부터라서 제가 86년도 멕시코 대회를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거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거든요. 그 황보관의 그 캐논슛. 네. 그리고 스페인의 미첼에게 3골을 연달아 먹었던 그 기억도 나고. 어쨌든 저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 그때 뭐 제가 10살 좀 넘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때는 차범근 선수 시절에 차범근은 저 멕시코 월드컵 때는 잘 안 보였어요. 그때는 뭐 최순호, 김종부 뭐 이런 선수들이 박창선인가 뭐 그런 분들이 골을 넣었고 차범근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안 보였던 게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넘어갑시다. 차범근 축구 스타일의 차이는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건 모르니까. 그때 차범근은 한국 대표팀이 거의 무명팀이나 다름없었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알려진 선수라 상대팀이 상당히 집중 마크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 또 차범근에 대해서 들은 그 당시 독일 축구를 봤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러면 독일 그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차범근의 위상은 지금 유럽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12년 전에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그 주위에 그 축구 덕후가 한 명 있습니다. 세리에아의 바티스타 같은 존재였다. 바티스투타. 바티스투타. 네, 그 아르헨티나의 특급 공격수인데 그렇죠. 이탈리아 리그를 거의 씹어 먹었던 선수였거든요. 그 정도 존재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차범근. 네. 맞습니다. 이게 차범근 축구 스타일. 그 차범근 선수가 라이트 윙이었나요? 네, 오른쪽 윙포드. 오른쪽 날개 윙포드로서 10시즌 동안 10년 동안 98골. 2골이 모자라. 아쉬워. 2골이 모자라서 100골을 못 넣었는데 뭐 지금도 차범근 감독이 독일 가면은 뭐 영웅 대접 받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들었는데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이제 모 선수가 이제 한국 대표팀한테 여기가 차범의 나라인가 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말을 한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근데 그게 아마 제 기억에 발락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발락. 네, 미하엘 발락 선수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뭐 차범의 나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발락 선수도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팀의 선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있다 레버쿠젠으로 갈 때도 제2의 차붐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차범근이 그 당시 해설위원을 했죠. 그렇죠. 그 독일에서의 위상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독일이 그때 16강에서 파라과이랑 했어요. 진짜 졸전 끝에 1대0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독일이. 독일이. 네, 근데 그 경기를 차범근 해설위원이 생중계를 했어요. 독일이랑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독일 경기는 다 배정을 했어요.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은 독일 축구 너무 못한다 혹평을 하면서 조기 축구 수준이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독일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 차범이 우리 독일 대표팀 축구를 조기 축구라고 비판했다더라. 근데 이게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차범근의 뭐 냉철한 뭐 비판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당시 독일 대표팀 감독이 루디 펠러였거든요. 루디 펠러가 거기에 삐져가지고 차범근 감독을 디스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8강전을 앞두고 둘이 만나서 화해하는 사진이 그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 일이 있었어요. 루디 펠러가 옛날에 차범근 감독이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나 현역 시절에 루디 펠러 우리 팀 깔따구였다. 저 후보였다. 벤치 멤버였다. 그런 멘트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루디 예를 들어서 펠러. 루디 펠러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 우승의 주역이 아니었나? 그때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독일 축구가 당시에 이제 3-5-2 전술을 썼는데 투톱이었죠? 루디 펠러가 그러니까 지금도 레버쿠젠에서 약간 그러니까 단장을 하면서 얼굴 역할을 할 정도로 이 독일 축구에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이름 높은 전설적인 선수였고 지금도 이제 축구계 인사로 활동하는데 그런 사람하고도 어깨를 견줄 만한 어깨를 견준다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차범근 밑이었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선수가 그 당시에 차범근이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02년도에 차범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1998년 경기를 펠러가 봤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98년도에 우리가 네덜란드에 5대0으로 졌죠. 0대5로 진 뭐 이런 경기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차범근 감독이 중도 경질. 사상 초유의 중도 경질 사태를 맞게 됐잖아요.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프랑스에 갔지만 그 당시 멕시코전을 멕시코전인가요? 멕시코전이 아니고 마지막에 벨기에와 경기를 지휘하지 못하고 그쵸. 중도에 짐을 싸고 귀국해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펠러가 그 경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뭐 만날 기회가 된다면 98년 월드컵 봤느냐? 근데 한국 대표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2002년도에 어떤 그 4강 신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본다면은 차범근도 국가대표 감독 차범근도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 어떤 미라를 깔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 기자?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그 영혼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 경기가 의미가 있는 거는 0대5 충격을 잊지 못하고 그 팀의 감독을 데려와 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모든 일이 업다운이 있어야 재밌지.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당해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까운 예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폭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각성을 해서 이번 호주 아시안컵에서 또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또 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좀 반복돼야 또 팬들도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차범근, 손흥민 뭐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스타일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이죠. 그죠. 뭐 좌우 다 뛰긴 하는데 주로 이제 왼쪽에서 뛰고. 자. 그런 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좌우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 쓰잖아요. 여기서. 잘 쓰죠. 그리고 요즘 축구가 그 왼발잡이에게 왼쪽 윙을 맡기고 오른발잡이에게 오른쪽 윙을 맡기는 그런 방식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왼발도 잘 쓰지만 오른발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 들어가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이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왼쪽
윙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오른발 되면. 슈팅.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윙 배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덤으로 손흥민은 왼발까지 잘 쓰니까 그러니까 왼쪽 윙포드로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헤트트릭을 할 때 세 골을 넣으면서 오른발로 2골 그리고 왼발로 1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 골을 뭐 왼발 오른발 뭐 헤딩까지 넣었으면 퍼펙트 헤트트릭이라고 하지만 근데 첫 골은 그 발에서 뺍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왼발 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어떻게 뭐 나름 퍼펙트 헤트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헤딩이 없으니까 퍼펙트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 손이 추가됐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성도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두 발을 다 쓴다라는 걸 그 헤트트릭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그 박 PD가 적어놓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안 적다가 이런 거 적네. 뭐 우리가 2주 만에 또 이제 왔으니까 그걸 좀 노력을 하느라고 박 PD가 이런 거 적어놓은 모양인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차범근, 차두리, 손흥정,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해서 박 PD가 이걸 넣어놨는데 자 어떻습니까? 차범근, 차두리 이 양차 차부자들 굉장히 지금 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차두리에게 어떻습니까, 박 기자?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접했을 거고, 그 실제로 손흥정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그 아니 차범근, 차두리. 차범근, 차두리요? 네. 뭐 그랬겠죠, 뭐. 아니 이제 그 차두리 선수가 처음에 국가대표 2002년에 이제 마친 뒤에 고려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대 졸업하고 유럽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바로 입단했던 클럽이 바이엘 레버쿠젠인데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제 바로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면서 이제 유럽 생활이 시작됐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차두리 그러니까 선수 차두리에게 아버지 차범근이 아니라 선수 차범근은 너무나 큰 산이죠. 그러니까 산이로는 정말 표현이 안 되는 정말 너무나 거대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즌에 차두리 선수가 K리그 이제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에 뽑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떳떳한 그러니까 선수로서 차두리가 이제 됐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이면 올해 이제 은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퇴를 그렇죠. 앞둔 상황에서 이제서야 아버지에게 떳떳한 선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아버지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차두리 선수에게는. 이제 차두리 선수가 독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차범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거의 그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차범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또 포지션도 공격수였으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체격 조건도 좋고 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결국 이제 수비수로 그쵸. 전향을 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수비수로 전향한 게 굉장히 더 오래 선수 생활도 지속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 그러니까 손흥민의 아버지죠. 손흥정 씨가 그 춘천 FC 감독 아닌가요? 그렇죠. 네, 춘천 FC 감독인데, 자 이분은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박 기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까? 그 프로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손흥민이 뭐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어떤 축구 수업을 받고 그런 거 외적으로 아버지가 따로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와서 개인 훈련을 그렇게 시켰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손흥민의 그 감각적인 킥이나 발재간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보통 뭐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뭐 치달,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으면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쫓는 그런 축구를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은 조금 다른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 부담을 내려놓고 개인 발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었고 아버지도 그 부분에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알고 있어요. 약간 그 손흥정 씨를 보면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제야의 고수 느낌이 나요. 약간 이렇게 덥수룩한 머리에 이렇게 구레나룻이 이렇게 굉장히 굵게 나 있고 거기에 수염까지 나 있고 울퉁불퉁한 몸을 가지셨는데, 그러니까 이 분이 본인이 축구 선수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만큼은 실패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손흥민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6년 동안 어디 뭐 학원
스포츠, 그러니까 말하는 학원 스포츠라는 건 이제 학교에서 축구부를 시킨다라는 의미인데 학원 스포츠와는 담을 쌓고 정말 6년 동안 개인기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축구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잘해서 대표팀에도 발탁이 되고 이제 좋은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함부르크에 입단하고 거기서 또 이제 레버쿠젠으로 입단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축구 담당을 할 때 손흥정 씨랑 이제 통화도 좀 해보고 인터뷰 뭐 이런 것 때문에 섭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화를 굉장히 안 받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때가 손흥민 선수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 춘천에도 강이 있나요? 공지천. 네, 공지천. 거기 가서 그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집중 조련을 훈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있다가 수시간 뒤에 이제 전화가 와서 인터뷰 좀 요청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때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뭐 오전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전에는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훈련을 시켰고 오후에 이제 공지천 거기로 가서 슈팅과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그 남아공 월드컵인가요? 손흥민이 대표팀에 갔던 거요? 아니죠. 저거 카타르 아시안컵. 조광래 감독이랑 같이 갔던 카타르 아시안컵. 잠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 아버지를 본 게 그 2011년. 2011년에 우리가 스페인하고 평가전을 치르지 않았나요? 스위스에서? 스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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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이 됐죠. 그때 그때는 최강희 감독인데 어쨌든 발탁이 돼서 스위스로 평가전을 치르러 우리가 갔습니다. 스페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위스의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빈인가요? 거긴 오스트리아죠. 빈은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유명한 도시 베른 아닌가요? 베른. 베른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른을 2012년. 2012년이죠. 그죠? 그래서 베른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지죠. 손흥정 씨가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베른 거리를 딱 걸으면서 뿌듯하게 이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때 아마 손흥민 선수랑 같이 있었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걸었던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뿌듯하게 그러면서 그 베른 시내를 활보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때는 아직 그 유명해지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명동거리를 그렇게 활보하고 걸었다면은 굉장한 인파들이 몰려서 사인을 해달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베른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활보만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자, 그 손흥정 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해원 기자가 일본의 무슨 제야의 고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박 기자? 손흥정 그 씨에 대해서? 아니,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세훈 기자가 없을 때 네. 오해원 기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네요, 그죠? 손아운서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손흥정 씨를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보고 자랐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보면 정말 이 은둔형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연습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그럼 약간 그런 분, 주인공의 스승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이 손흥정 씨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최고의 에이스 정우성 산왕공고인가요? 네. 그 정우성의 아버지와도 좀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박 기자는 그 정우성 아버지를 알고 있죠?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알고는 있죠. 예. 네, 어떤 인물입니까? 그 아버지도 농구를 해서 그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정우성 선수에게 개인기 위주의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쵸. 근데 1대1. 뭐냐면 재미를 느끼게. 그래서 1대1 위주로 해서 정우성이 나중에는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1대1 플레이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술도 갖추고요. 그 발판을 마련해 준 게 이제 아버지였죠. 그렇죠. 딱 저거예요. 손흥정 씨가 손흥민에게 딱 저거예요. 축구는 사실 이게 1대1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농구는 1대1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어요. 아버지야.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 보면 제가 정확히 몇 살 때 정우성이 아버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이기고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그 사진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아버지가 결국에는 원했던 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슬램덩크가 나왔을 때 그 만화를 보면 정우성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농구공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네, 농구공 위에 올려놔서 아기가 굴러 떨어져요. 굴러 떨어지는데도 왜 그 아기에게 농구공을 줬느냐? 그때부터 손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와이프가 애 다쳐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손에 감각을 느껴야 된다고 해서 그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이 정우성이 자라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농구 미니 골대죠. 미니 골대에 백덩크를 합니다. 백덩크를 하고 에이 이거 재미없어 라고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죠. 불만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정우성 아버지가 결심을 내립니다. 돈을 모으고 여기저기 빌려서 시골로, 그러니까 그 뒷마당에 농구 코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기 때문에 도쿄 시내는 땅값이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안 되니까 만화에서도 비쌌겠죠. 예, 교회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 농구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농구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뜰에 농구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이었다고, 자기 아버지도 농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거기서는 아마 무슨 디자이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직업이.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밤낮 없이 1대1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밤낮 없이 1대1을 하고, 그러니까 출근하러 가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1대1 농구 한 게임 뛰고, 그리고 아버지는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퇴근을 해서 애기가 정우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대1을 하고, 그게 아마 중학교 때 아마 이겼을 겁니다. 아버지를. 중학교 때 이겨서 정우성이 이제 그 농구,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걔도 제도권에 밖에서 벗어나 있다가 정우성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농구부를 들어가서 오지게 얻어 터집니다. 왜냐?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우성에 대한 인성을 좀 제대로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잘하니까 아이 시시해, 너희들 따위 시시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버지가 인성 교육도 굉장히 잘 시켰어요. 그게 좋았던 거죠. 만약에 국내에서 있었으면은 니들 시시해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전 못 돌도록 유럽으로 보내버린 거지. 네. 주접을 못 돌도록. 네. 손흥민 선수 인성도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 기자?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처음 이제 이 주류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아버지와의 훈련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료들과 같이 하는 훈련이 좀 부족하다 보면 그런 연계 플레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빠르게 이제 동료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 보면 손흥민 선수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우성 같이 뭐 인격적으로 약간 좀 결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이 승부욕이 강해서 이 뭔가 훈련을 그러니까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훈련할 때도 굉장히 이 적극적으로 투쟁적으로 그렇죠. 하는 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헤트트릭을 할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상대팀한테 3골이나 전반에 내주고 모두가 졌을 거라고 진다라고 예상했던 그쵸, 경기에서 저는 손흥민 눈에 막 이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이대로 지지 않겠어. 이글아이를 막 정말 눈이 막 이글이글 타면서 그 슛 때릴 때 보면 막 눈이 막 부릅뜨고 있어요. 막 그런 거 보면서 손흥민이 진짜 이 도끼로 가득 차서 이 헤트트릭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손흥민이 지금까지 넣었던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골들은 다 지는 경기에서 나왔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 호주전, 그리고 이번 헤트트릭. 약간 그게 손흥민이 그렇게 가슴 속에 불이 타고 있나 봐요. 그렇군요. 안타깝네. 이게 어쨌든 이기는 경기에도 골이 나왔긴 했는데, 그죠? 이기는 경기에도 나오긴 했는데 정말 아깝게 진 경기들, 그쵸. 그런 경기들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런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지금까지는 그런 경기가 많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뭐 이기는 경기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손흥민이 결국 이겨낼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이 선수가 대표팀 처음 합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함부르크에선 곧잘 했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유니폼만 입혀 놓으면 아주 그냥 주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평가가 엇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깨는 계기가 기억나요. 2013년 3월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카타르 우리와 홈 경기였는데 우리가 1대1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비기는가 싶었어요. 안방에서 카타르와 비기면 좀 아깝거든. 그렇죠. 그때 손흥민이 약 후반 49분에 거의 버저비터나 다름없는 골문에서 주워먹기 골을 장렬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2대1로 이기고 결과적으로 그 골을 계기로 손흥민도 A매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한번 복귀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브라질 월드컵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 골득실 한 골차로 앞서서 올라갔어요. 손흥민의 그 골이 없었으면 우리 진짜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치.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골을 넣기 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박주영 아니었나요? 그때는 박주영이 아니라 제가 기억에 이동국 선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이동국이네. 네. 맞네. 이동국입니다. 네. 이동국.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손흥민도 소속팀 그때 그 당시 이제 함부르크에서는 이제 함부르크에서 키워낸 이 유소년 선수, 그러니까 뭐 류트판 니스텔로이도 극찬을 했던 뭐 그 정도로 팀에서는 애지중지하는 선수였지만 사실 대표팀에서는 막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내급에 속하는 선수는 지금도 막내인데 그때는 더 막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 대단한 형들이 같이 있으니까 좀 길을 못 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손흥민도 자기도 이제 유럽에서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어깨 피고 다니니까 대표팀에 와서도 이제 어깨 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베른 시내를 어깨를 펴면서 걸어 다녔듯이 이제는 아주 어깨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잖아요. 지금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막내지만 누가 손흥민한테 막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힘세면 형이에요. 맞아요. 실력으로 잘하면 형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뭐 연예인 중에서도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형이다. 밥 사는 사람이 형이에요. 밥 사는 사람이 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던데 이제 손흥민 손형으로 불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손흥민 20골을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주제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브라질 월드컵 다녀와서 축구에 한번 눈을 떴고 아시안컵을 다녀와서 근성이란 게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량은 뭐 당연히 어린 나이 이제 우리 나이로 24살 아닙니까? 그런 23. 만 23이고 우리 나이로 24.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관록이나 그런 근성이 더해지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20골. 이거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 시즌이면 굉장히 올 시즌이 굉장히 이 20골에 이 가장 강력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게다가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어쨌든 최소 2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골 한두 개 정도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트트릭을 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야 우리 손흥민 조심해야 돼 그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니까. 네, 뭐 그때 스페인 마르카지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르카 하면은 최근에 그 류승우 선수인가요? 이승우. 이승우? 네. 류승우는 없나? 축구 선수? 류승우가 지금 그 독일 리브 리그에 레버쿠젠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임대를 간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승우도 있고 이승우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류승우는 20대, 이승우는 10대. 알겠습니다. 좀 헷갈렸네요. 자, 그 이승우에 대한 보도를 해서 국내 팬들에게도 굉장히 알려진 데 아닙니까, 마르카? 그렇죠. 지금 뭐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데 뭐 그런 이승우가 뭐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이승우를 미래의 이제 주전급으로 이제 키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선수를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그런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탐낸다고 할 정도니까 이제 우리 국내 팬들로서는 굉장히 피가 끓는 소식이었던 거죠. 그 어쨌든 이 이승우 선수가 자라서 손흥민 선수 정도의 선수로까지만 자라줘도 굉장히 좋은 거고 뛰어넘는 선수가 되면 더더욱 좋은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정도에는 손흥민이 정말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이 대표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이제 뭐 이승우 선수가
뭐 신예로서 이렇게 대표팀에 합류해서 지금의 그러니까 2011년 아시안컵 당시에 약간 손흥민의 역할, 손흥민의 모습 정도로 해줘서 굉장히 둘이 뛰는 모습을 아마 지금 축구 팬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 기자, 뭐 우리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기요? 20골 넣었나 못 넣었나? 그거는 돈을 얼마 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골이니까 네. 우리 한 뭐 20골이니까 뭐 20만 원 어떻습니까? 2만 원이면은 넣는다. 20만 원이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오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그럼 20만 원 겁니까?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사행적으로 이게 방송에 가도 되는 건가요? 우리 모아서 이거 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줄 선물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네네네 알겠습니다. 박 PD 20만 원 겁니까? 이거 뭐 출연료 한 번 못 받고 출연하는 방송인데 이거. 박 PD가 20만 원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20골을 넣으면은 그 20만 원으로 우리가 팬분들에게 뭐 요청이 오면은 뭐 다 추첨을 하든지 그렇게 하죠. 해서, 손흥민 유니폼을 사서 거기다가 뭐 사인을 한번 받아서 사인 받을 수 있니 너? 뭐 대표팀 경기 오면은 소집되거나 그러면 부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 선물로. 그렇게. 왜냐면 손흥민의 20골이 걸려 있는 그런 이벤트니까. 그렇죠. 돈보다 그게 낫네요. 어쨌든 20만 원 걷어서 또 유니폼 사야 될 거 아니야. 유니폼? 유니폼은 오영 기자가 땡겨 와요. 유니폼 달라고 그럴까 손흥민한테? 뭐 그거는 한번 뭐. 아버지에게 전화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골을 넣으면은 우리 뉴스토커가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20만 원을 걷어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에 사인을 한번 우리가 네가 하지 마라 우영은. 저는 악필이라서 사인 못해요 전. 그러니까 직접 손흥민 선수가 사인한 것을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연아 사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도 이제 몇 번 두 번 부탁을 해봤는데 짝퉁이 있나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여자 글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소치 올림픽을 갔기 때문에 그 피겨 경기 그 입장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 그 하이라이트 경기 빅매치이기 때문에 그 취재진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것도 입장권을 줘서 취재 티켓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티켓을 한번 줬어요. 그 김연아 소속사 올드스포츠에 좀 부탁한다. 그래서 기념이니까 달라고 했는데 투 임종률하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김연아가 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남자 글씨예요. 그 받아간 직원이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본인이 했네. 그러니까 투 임종률인데 김연아 사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투 임종률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제가 1년이 지나서 받았어요. 1년이 지나서. 왜냐면은 그 김연아가 작년인가요? 코카콜라 대상 시상식인가 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왔을 때 그 매니저한테 줬는데 그 쇼핑백에 담아서 사인을 좀 부탁한다고 이게 줬는데 김연아 매니저가 저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얼굴은 아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CBS 노컷뉴스에 누군지는 몰라. 김연아 기사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만 찾아봤어도 알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에 김연아가 이제 공식 활동을 안 하니까 그 매니저를 볼 날이 없었던 게 저도 마음속으로 왜 안 주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지? 막 이러고 있다가 솔직히 까먹은 것도 있다가 그랬는데 지난달에 피겨 종합선수권 대회를 국내 대회를 목동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연아가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그 매니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어딨냐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이. 사인은 받아놨는데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임종률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써놨던 거고, 그러니까 사인은 미리 받아놨던 거래요. 받아놨고 그거를 1년이 지나서 받았던. 근데 이제 왜 비교가 되냐면은 제가 이제 사인을 한두 장도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치 올림픽 기념 엽서입니다. 그 조직위에서 나눠준 기념 엽서 그리고 피겨 경기장이 찍힌 그 사진 엽서예요.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매니저가. 그래서 미안했는지 또 다른 사인을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본이야. 이거는 진본이야. 딱 이게 그 필체나 이런 것들이 김연아 사인만 있는데 그거는 진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취재 티켓 거기다가 투 임종률 써갖고 한 거를 그걸 보니까 그거는 그거랑 달라. 이거는 내가 했네. 그러니까, 매니저가 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차마 그것까지 못 물어보겠어. 매니저가 장신이 한 거 아니요라고 물어보지는 못하겠어.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좀 차이가 좀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더라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김연아한테 직접 사인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게 진본이겠거니 하고 믿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벤트에서는 저희 손흥민이 사인하는 모습을 어떻게 뭐 인증샷이라도 찍어서 뭐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벤트가 성사된다면 해야죠. 근데 요즘 뭐 정치 청문회 이런 거 보면은 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냥 맞습니까? 그냥 한다고만 합시다. 주둥이가 방정이라. 그러니까 20골 못 넣으면은 이 이벤트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골 넣은 것대로 돈을 모을까? 19골 넣으면은 19만 원. 그냥 20골 가시죠. 20골로? 20골. 알겠습니다. 상징성 있게. 오영 기자 방송 출연해서 출연료도 좀 두둑히 들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짜네요. 어떻습니까? 짠하다고요? 짜다고. 짜다고요? 이거 뭐 요새 출연료 짭짤합니까? 하우스 푸어로서 돈은 버는 족족 빨려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도 주머니가 좀 두둑하잖아요. 저요? 네. 지금 그 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집을 위해서? 네. 이거 뭐 중계를 많이 하니까.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가 한 대 더 생겨서 박 기자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안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자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소식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고 나중에 넣으면은 이 20골 넘으면은 굉장히 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기 또 준비는 많이 했네. 박 PD가 또 하나의 기쁜 소식 유재학 감독 통산 500승. 어제였죠? 어제 울산 일요일이었죠.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말에 좀 하루 쉬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울산 모비스 관계자가 굳이 또 전화를 했어요. 해서 내려오실 건지 취재를 올 건지 해서 사실 이제 저도 몰랐어요. 500승인지 500승인지 모르고 있다가 얘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KBL 한국 프로농구 사상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했는데 정작 유재학 감독은 되게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유재학 감독은 뭐 소감이나 이런 거 물어봤더니 굉장히 뭐 영광스럽다 이렇게 되게 건조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200승 할 때도 그렇고 300승 그러니까 200승인가 300승 했을 때 승률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통산 승률. 그러니까 4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모비스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모비스에서는 승률이 5할 9푼 6리입니다. 정규리그. 60%. 그렇죠. 6할에 가까운 높은 승률인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신세계 빅스, 전자랜드 뭐 이런 그 팀이 있을 때 굉장히 약팀이었기 때문에 좀 그거를 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랜드의 그 대우 제우스 시절부터 7년 그 감독 생활을 했는데 승률이 4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좀 그 속된 말로 쪽팔렸다, 창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진짜 그 대망의 500승, 이게 우리나라에서 500승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NBA는 그 1000승 넘는 감독들이 있죠, 박 기자 어떻습니까? 꽤 있죠. 지금 최다승이 은퇴한 돈 넬슨 감독인데 1335승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좀 오래 하잖아요. 늙어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NBA에서 500승 이상을 달성한 감독이 15명 정도 될 거예요. 꽤 많아요. 네. 역시 해설을 해서 이런 또 정보들이 너무 많네요. 근데 이제 그 500승을 우리랑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NBA는 한 시즌에 정규리그가 82경기라는데 그렇죠. 우리는 54경기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500승은 NBA에서 760승이랑 비슷해요. 야. 그 정도.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NBA는 역사가 60년이 넘잖아요. 9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사실 이제 유재학 감독이 35세 되게 어린 나이에 이분이 감독이 됐어요. 네. 최종규 감독 뒤를 이어서 됐나?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선수 시절에는 사실 좀 비운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선수가 천재라고 얘기를 들었죠. 천재 가드. 그래서 중앙대 연세대 나왔죠. 네. 연세대에서 천재 소리를 듣고 기아 예전 실업이죠. 실업팀 그 기아 창단 멤버로 갑니다. 네. 창단 멤버로 가서 근데 31살인가? 30살 간 넘겨서 은퇴를 하게 돼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부상 뭐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근데 부상 외에도 다른 이유가 좀 있었죠, 박 기자. 그 당시 이제 기아 자동차 내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 중앙대에서 온 세력들이 조금씩 득세를 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파가 갈렸다고 들었어요. 그게 허동택인가요? 그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기아 그쪽에 힘을 잡으면서 허동택, 한기범 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여차저차 때마침 부상도 겹쳤고 해서 저기 은퇴를 했고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연세대 코치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몇 년 전에 히트했던 응답하라 1994 재작년 드라마죠. 그때 보면은 그 우리 나정이가 이상민 오빠의 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료 화면에 연세대 경기가 나오는데 연세대 벤치 최희양 감독 뒤에 서 있는 젊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아저씨 같기도 한 그 사람이 유재학 감독이에요. 네, 아사무사하게. 네. 어쨌든 유재학 감독이 4년 동안 연세대에서 코치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오 기자는 유재학 감독에 대해 좀 아는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유재학 감독 하면 만수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수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 한국 프로농구 최초로 500승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재학 감독 이전에 굉장히 쟁쟁한 감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500승을 다 못 채우고 그냥 물러나신 건데 물론 뭐 어려서 감독이 된 것도 있지만 네. 그만큼 또 자기가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500승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사실 이제 어제 경기 끝나고 바로 이제 서울 그 숙소 있는 그 훈련장에 있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또 날이고 또 기자들도 많이 내려온 만큼 이제 회식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술잔을 이렇게 기울여 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천승하셔야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7년 걸렸는데 그때 되면 자기 70대라고 언제까지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 얘기했는데 유재학 감독이 이제 뭐 술김에 그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자기는 진짜 미련 없이 나중에 감독 내려놓으면은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농구 코트에는 아예 발길조차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게 많다. 농구 외에도 되게 중요한 게 많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구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흔히 감독 그만둔 다음에 해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해설위원들이 많은데 자기는 해설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한 70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제 생각에도 그 얘기가 약간 거짓말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100% 진심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 그분이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다승 감독이 됐을 때 500승도 당연히 최다승 기록이지만 됐을 때 그때 인터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 판에 노 감독이 되고 싶다. 노는 늙을 노. 그러니까 오래오래 해먹겠다의 다른 표현이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여기서는 살짝 이러신데. 그러니까 오래 하겠다는 거죠. 오래 하고 할 만큼 하고 더 이상 발을 안 들여놓겠다.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거 못할 때까지 감독을 하겠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 또 슬램덩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 같은 그 안 감독과 같은 길을 가겠다. 이 얘기를 유재학 감독이 한 건데 어쨌든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지금 승률이 괜찮아요. 지금 5할 6푼 6리인가 그렇거든요. 4할 때에서 모비스에서 분전을 하면서 굉장히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통산 4번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 시즌도 굉장히 우승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현재 1위 달리고 있고 유재학 감독은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절대 1위를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6강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일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비스가 하도 뚜껑을 열면 선두로 치고 나갈 때가 많으니까 농구란 종목은 10명이 모여서 투닥투닥 싸워서 결국 모비스가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농구를 정의하기도 해요. 국내 농구 팬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프로야구의 삼성, 그리고 프로배구의 삼성 화재.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기승전 삼성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모비스도 그런 길을 지금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정규리그 우승을 서울 SK가 했는데 챔프전에서 모비스가 우승했고 작년에 창원 LG가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은 또 모비스가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정규리그에 대한 또 애착이 또 있더라고요.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뭐 어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립니다. 네. 어제 또 엄청난 또 축하 자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거 스토커 녹음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숙취로 저 이해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해서 아니, 실제로 이 녹음하기 직전에 울산에서 그렇죠. 올라오셔서 도착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표도 없어서 입석을 타고 왔어요. 입석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술을 마셨는데 속이 쓰리더라고요. 원래 속 쓰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속이 쓰릴 정도로 어쨌든 어제 굉장히 축하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고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오늘 진행이 좀 왔다 갔다 했더라도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박 PD가 음료수로 헛개수, 이 컨디션 헛개수를 가져다 놨는데 굉장히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마음 씀씀이라면 저희가 이벤트가 돼도 흔쾌히 박 PD가 20만 원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박 PD. 그리고 이거 좀 어디 광고나 이런 것 좀 알아보고 해서 좀 지금 이거 하려고 진짜 정말 자고 싶은데 쓰러져서 숙취를 좀 해소하고 올라오고 싶은데 이거를 위해서 불이 나게 또 왔고 또 차는 오지가 이거 왜 이렇게 밀려. 서울역에서 여기 오는데 엄청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PD가 좀 알고 해서 노력을 좀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커 44화 우리가 뭐 진행이 좀 미숙한 가운데서도 1시간을 이러고로 끌고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가끔씩 이제 지금 지난 43화부터 지금까지 한 2회 연속 2주 만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일정이 있고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취재를 또 가고 그러면은 일정도 있으니까 뭐 우리 누구처럼 여행 가느라고 이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손아운서 잘 들으시고 여행 가느라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 열정 이런 것도 좀 PD가 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PD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난주 박기묵 그렇죠. PD 등려. 드디어 축하합니다. 아버지가 됐기 맞다. 때문에 저희가 맞아, 축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네티즌 이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축하 한 번씩 해주시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려고 이런 것도 그렇죠, 주제도 준비해왔구나. 원래 이거 원고도 없이 그냥 제목만 딸랑 해갖고 오는데 제 기억에 저번 녹화 때는 2장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한 5장씩이나 되는 줬네. 거 보면 굉장히 일에 무언가 이제 돈이 더 필요하구나. 원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기 이름이 뭡니까?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신생아기 때문에 아직 안 정했다. 어떻게 손흥민 어떻게 손흥민? 박흥민. 아들이 아니라 딸인데요. 딸입니까? 딸인데.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지으시고. 자, 44화 뉴스토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